뉴스데일리 베스트 첫 소식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어제 방송사별 메인 뉴스에서도 두세 곳 정도만 짧게 보도를 했고 오늘 조간신문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는 신문이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뉴스가 중요하다고 한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뉴스를 전달해 드리기 전에 먼저 흑사병이란 개념을 짚어드려야 할 듯합니다. 패스트 혹은 흑사병으로 불리는 이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으로 꼽힙니다. 이 전염병을 흑사병으로 명명한 이유는 14세기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환자의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모두들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19세기 말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흑사병은 종식되는 듯 했으나 2012년 마다가스카르에서 256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이로 인해 6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2017년에도 역시 마다가스카르에서 흑사병으로 24명이 숨졌습니다. 다행히도 이 치명적인 전염병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걸린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위험한 흑사병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중국과 몽골 접경인 네이멍구에서 2명의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다고 중국 의료당국이 공식 발표를 한 것인데 이러한 발표가 나오기까지 중국 당국은 열흘간 이 같은 사실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흑사병 환자 발생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사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중국 네이멍구에서 베이징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난 데다가 이들의 흑사병은 공기 중으로 병원균을 옮길 수 있는 폐렴형 흑사병으로 밝혀지면서 이들이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추가 전염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흑사병이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당직을 하던 의료진이 응급실에 심한 폐렴 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 환자를 대면했습니다. 한 사람은 중년 남성으로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환자는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현지 의사의 권유로 베이징에 있는 병원까지 찾아왔다는데 다른 한 명은 그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은 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옆에서 남편을 돌봤는데 며칠이 지나자 자신도 발열과 호흡곤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의 부인도 감염이 되고 만 것인데요. 의사는 자신이 호흡기 질환 전문가이지만 어떤 병원체에 의한 폐렴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라며 다만 희귀 질환으로 의심돼 접촉물에 대해 주로 물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이들의 병세가 더 심해져 호흡기 중환자실로 옮겼고 중환자실에서 검사와 치료가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뒤 두 사람에 대한 흑사병이라는 최종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중국 당국이 흑사병 환자 발생 사실을 공개한 건 베이징에서 첫 진료를 한 지 열흘 만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폐렴형 흑사병에 전염됐다는 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폐렴형 흑사병은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치사율이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보통 흑사병은 주로 쥐등 설치류에 피를 빨아먹은 벼룩이 사람을 물면서 전염이 되지만 폐렴형 흑사병의 경우에 감염자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정작 무서운 건 흑사병만은 아니었습니다.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의 정보 통제였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중국 정부 당국이 온라인에서 패스트 관련 뉴스와 관련된 온라인 토론을 차단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흑사병 관련해 불안한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웨이보의 한 사용자 또한 SNS에 가장 두려운 것은 흑사병이 아니다. 대중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사용자는 중국 정부는 이들이 네이멍구에서 베이징에 도착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스스로 여행을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정보의 제한적 공개가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것이 이 흑사병이 국내 유입이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일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지만 중국을 여행할 때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이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인 데다가 전염성이 강하고 또 전파가 빠르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비와 이런 정보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소식도 공교롭게 중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탄핵 정국 당시 국내 한 언론사가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을 몰래 참여시켜 공작을 벌였다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요. 이 주장을 한 사람은 동아일보 이정훈 기자였습니다. 이정훈 기자는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훈 기자는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며 주한 중국 유학생 때문에 북한은 유사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국 유학생이 한국 안보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국 유학생 6만여 명이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에 몰래 참여했는지는 명명백백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정훈 기자가 우려한 중국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선봉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우려한 부분은 정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홍콩 시위대와 관련해 최근 대학가에서는 홍콩인들은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유학생들이 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거나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려대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지만 이 대자보는 인근 쓰레기통에서 조각조각 찢긴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자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와 대자보를 뜯었다는 목격담이 돌았습니다. 다음날 고려대 학생들은 대자보를 다시 붙이며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비겁한 행위라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대자보 훼손 당사자들로 지목된 고려대 중국 유학생 모임은 의혹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유학생 모임은 홍콩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분으로서 국가 통일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공안의 책임이라는 반박 대자보를 써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일 한양대에서도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를 두고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들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이날 오후 홍콩인들은 민주주의와 정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목의 대자보를 인문대 1층에 붙였는데 이에 반발하는 중국인 유학생 수십 명이 몰려왔고 목격자와 이날 찍힌 동영상에 따르면 학생들 간 잠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홍콩시를 계기로 한국 학생과 중국 유학생 간의 갈등이 각 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대에서는 홍콩 시위 지지를 위해 설치된 레논벽에 너희 한국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한국 친구들은 중국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길 바란다 등의 비난 메모지가 붙었고 서울대 학생들은 반박 메모를 붙여 대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대에서는 홍콩을 해방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하루도 되지 않아 철거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몇몇 학생이 중국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커졌고 이에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인 대학생들 모임은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 외대에 게재된 대자보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모욕적인 글과 한양대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대자보에 독도는 일본 땅,
김정은 만세 등이 적힌 메모지를 우리 학생들이 사진으로 촬영해 인터넷 등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논란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3년 전 중국 유학생이 한국 대학가를 점령하면서 이들이 중국 정부의 이익을 실현하는 선봉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딱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19년 4월 기준으로 16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중 중국인 유학생은 43.3%에 해당하는 약 7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홍콩 사태에서 보인 이 중국 유학생들의 행태에서 알 수 있듯 이들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고 국가와 자신을 독일시하며 자기들과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대자보를 찢는 등의 과격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학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이 책임을 갖고 교양, 교육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경험과 표현의 자유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 유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 한국의 대학이 움츠려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난해 11월 고려대에선 일부 중국인 학생들이 교내 외국인 학생 축제 부스에서 티베트가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소개되고 있다며 티베트 망명정부의 설산사자가 사용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학생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주한 중국 대사관 측은 고려대를 직접 찾아와 공식적으로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때 고려대는 본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존중한다며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려대는 올해 외국인 학생 축제에서 모든 깃발과 지도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조치였을까요? 부디 그 누군가처럼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사대주의 생각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국이 드디어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오전 9시 35분부터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한 지 79일 만이고 장관을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입니다. 정경심의 구속 이후 저희 데일리 베스트에서는 조국과 관련한 뉴스 빈도수를 좀 줄였었는데 보수 대통합 등과 같은 중요한 뉴스도 있었지만 두세 달 동안 이어진 조국 사태로 여러분들의 피로도를 감안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의 첫 검찰 출석이 있었고 이에 주요 쟁점 사안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허무맹랑한 추측 같은 것 말고 정경심의 공소장에서 드러난 조국의 거짓말 10개를 좀 간추려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조국은 지난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동양대 인근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봉사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동양대 교육센터장으로 재직하는 점을 이용해 딸 조민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2013년 3월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용지에 조민이 총 116시간 동양대 교육센터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튜더링과 장문 교정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적어 허위 확인서를 만들었습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조민의 의학전문대학원에 불합격하게 되자 아들 명의의 동양대 표창장을 이용해 조민에 대한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하기도 했고요. 정 교수는 2013년 6월 아들의 표창장을 스캔한 뒤 이를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그중 동양대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컬러 프린터로 준비한 동양대 상장 용지에 총장 직인을 붙여넣는 방법으로 조민의 허위 표창장을 만들게 됩니다. 둘째, 조국은 딸 조민이 2009년 3월부터 8월까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적극적으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국제조류학회의 공동발표자로 추천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조민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0개월간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키우면서 생육 일기를 쓰거나 독후감을 써 정 교수의 대학 동창인 공주대 교수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은 2009년 5월부터 7월까지 한 달 내 한두 번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에 가서 수초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 고등학생 수준에서 가능한 체험 활동을 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때문에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가 공주대 교수에게 청탁해 딸이 국제조류학회에 발표될 논문 초록의 참저자가 될 수 있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음 셋째, 조국은 9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민이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대 논문이 조 씨의 고려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조민이 2007년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2주간 단국대 의과대에서 체험활동을 했으나 의학 지식이 부족해 대학원생 지도하에 실험실 견학 등을 주로 경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논문의 실험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한 바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음 넷째, 역시 딸 조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국은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자기소개서에 키스트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조민 씨가 기재한 것에 대해 딸이 2주간 키스트에 출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2011년 7월 12일 키스트의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의 면접을 본 뒤 연수 허가를 받고 2011년 7월 21일까지 3, 4일만 나왔고 그 기간에도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나오지 않아 7월 22일자로 연수가 종료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조국의 거짓말입니다. 조국은 9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민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학부형 참여 인턴십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조 씨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펙 품앗이 논란이 불거진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와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었죠.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가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자신의 지위와 인맥을 활용해 딸 조민 씨로 하여금 일반 고등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논문 저자 등재, 국책연구기관 인턴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상급 학교 진학 시 이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민이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2007년 7월께 한영외고 동급생 부친인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 교수에게 체험활동 및 논문 저자 등재를 부탁해 승낙받았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관련 부분입니다. 이제 너무 유명한 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자신은 법률가로서 주식이나 펀드 운영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는 정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08년 2월 9일 사모펀드 출자금 운용 계획과 투자 회수 계획 등을 논의하던 중 코링크피의 실질 오너 조범동 씨로부터 코링크피의 투자처이자 코스닥 상장자인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것이 2018년 2월 13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전인 2018년 2월 12일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의 명의를 빌려 주식 3,024주를 2,100만 원에 매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시대 차익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인적 사항과 보유 사실 등을 숨기고 범죄 수익의 주체가 타인인 것으로 가장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다음 7번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관련 투자 약정금이 재산 신고액보다 많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투자 약정액은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애초부터 해당 회사에서도 저희 가족이 1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밝혔음을 그 회사가 밝혔다라고도 말한 적이 있죠. 반면 검찰은 정 교수와 동생 정모 씨가 사모펀드 출자 약정 금액을 각각 67억 4,500만 원,
17억 7,500만 원 등 사원 6명이 총 99억 4천만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출자 증서를 작성한 뒤 블루코어 밸류 1호 계좌에는 14억 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범인 조범동 씨는 출자 내역을 99억 4천만 원이 전액 출자된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거짓 보고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후보자 시절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코링크 P의 실질적 오너는 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닌 조 씨라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해명 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 P의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실질 오너가 조 후보자 친척 조 씨라는 의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이자 코링크 P를 실질적으로 설립, 운영한 사람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다음 9번째는 PC 관련입니다. 조 전 장관은 자택에 PC 2대가 있으며 이 PC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이미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 교수는 지난 8월 28일 자택에서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서재에 있는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이어 정 교수는 8월 30일 다른 PC 1대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2개를 떼어내고 김경록 씨 등을 통해 하드디스크 1개로 교체했습니다. 서재에 있는 PC 2대와 다른 PC까지 포함하면 조 전 장관의 자택에 있는 PC는 총 3대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조국의 거짓말입니다. 자, 이건 검찰 수사라기보다 도덕성과 관련한 거짓말인데요. 조 전 장관은 국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면 공직을 사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표명했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또 다른 공직인 서울대 교수 자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10개의 조국의 거짓말을 정리해 브리핑해 드렸는데요. 복잡한 듯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조국 부부는 자신들의 권력과 정보를 이용해 딸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 온갖 편법을 다 저질렀고, 역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공직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직접 혹은 자신들의 지인들을 통해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국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또는 부적절했지만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었지요. 자, 이런 조국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조국의 이날 출석이 기소와 구속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경심이 아니라 조국인 만큼 부디 대한민국의 상식 있는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